네네. 예, 일단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부터 좀 단어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번 시간에 제가 네네. 그 단어를 114페이지에 포지셔닝 뭐 이것까지 했을 거예요. 맞죠? 필기가 114쪽까지 돼 있나요, 혹시? 그랬나요? 저번 지난주도 주에 오셨잖아요. 네,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표기가 돼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필기는 좀 제가 안 돼 있어요? 잠깐만요. 예, 저절로 읽어가는 읽어가는 영어 114쪽. 네, 자 볼게요. 예, 천천히 보세요. 예, 이해준 교수님 들어오셨네. 114쪽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에 아마 114쪽까지 했을 겁니다. 안 했어도 했다고 할게요.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114쪽에 포지셔닝까지 했어요. 단어 41. 그래서 제가 새우깡 이야기 했는데 단어 41에 114쪽입니다. 그 포지셔닝 맞아요. 전략까지 새우깡.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게 새우, 넘어갈게요. 115쪽부터 네. 보세요. 자, 오늘은 단어들을 먼저 다 끝내고요. 이제 하나씩 안 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115쪽을 보시고 설명 들으세요. 자, 거기 보면 팔레올리식 에이지라고 나오죠. 팔레올리식. 이 팔레오라는 단어가 올드의 뜻이에요. 올드. 팔레오라는 게 올드, 오래됐다는 거의 라틴어예요. 리식이 도르라는 뜻이에요. 돌의. 리스가 스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돌 에이지니까 뭐겠어요? 오래된 도래 시대. 구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석기 시대를 팔레올리식 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 구석기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팔레올리식 에이지. 팔레올리식 에이지. 강세가 팔레올리식이에요. 좀 찍어주실래요? 이 교재에. 자, 팔레올리식. 여기 강세가 와서 이렇게. 이게 구석기 시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신석기는 뭐라고 하냐면 네올리식이라고 그래요. 네올리식. 네오리식인데 이 네오라는 게 뉴의 뜻이에요. 뉴. 새롭다는 뜻이고 리스가 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오리식은 뭐겠어요? 뉴 스톤 에이지. 신석기 시대. 이해 가십니까? 설명 알아듣겠죠? 팔레오가 올드. 리스가 뭐라고요? 스톤. 그 다음에 이 IC는 형용사형이에요. 형용사형. 그러니까 이게 구석기가 되는 거고 네오리식은 네오가 뉴, 리스가 돌, 이 IC가 형용사, 신석기 시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올드 스톤 에이지 뉴 스톤 에이지라고 써도 되는데 좀 더 유식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라고요? 팔레올리식 에이지, 네올리식 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5쪽에 이제 단어 43번을 보세요. 단어 43번을 보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스위트가 나와요. 스위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위트가 특실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특실을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위트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스위트룸. 이게 콩글리시인 거 아세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왜냐면 스위트라는 거 보세요. 이게 특실인데 여기에 룸을 또 붙이는 거예요. 사족이죠, 사족. 이 자체가 특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하면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앞전자잖아요. 근데 꼭 역전 앞에서만. 또 돼지 무슨 발? 이게 발족자죠. 돼지 족발. 그 다음에 처갓집. 이런 처가 할 때 이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집가짜죠. 집가짜요. 이제 집가짜. 외갓집도 마찬가지. 또 내가 아는 지인. 이거 되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아는 지인. 이런 말 안 쓰나요? 이게 알다는 거니까 이게 알지자잖아요. 맞죠? 네, 내가 네, 아는 지인. 맞아요. 그냥 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말 쓰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 지인.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인이지. 맞잖아요. 이게 이 있으면 제기하세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스위트에다 룸을 붙이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니까 스위트룸이 저는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스위트룸? 달콤한 방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위트룸이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해 가시죠? 스위트룸은 뭐라고요? 특실. 스위트다. 재밌지 않습니까? 스위트룸이라고 쓰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스위트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자, 이해 안 가시는 거 없죠? 그래서 스위트룸도 이제 이게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잘못 쓰는 그런 뭐랄까요? 그 표현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6쪽에 에펠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에펠레이션 116쪽입니다. 자, 이 에펠레이션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름 붙이기란 뜻이에요. 이름 붙이기. 거기 이제 써놨죠? 이름 붙이기라고 명명법. 그러니까 소설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허영만의 식객. 식객은 많이 들어보셨죠? 허영만의 식객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아. 요즘에는 이제 백반기행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도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 식객인데 남자 주인공이 진수예요. 여자 주인공이 성찬이에요. 그럼 합하면 뭐가 돼요? 합하면 뭐가 돼요? 인수성찬. 진수성찬이잖아요. 진수성찬. 그러니까 음식이 되게 잘 나올 때 진수성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자 이름에 성찬을 안 써요. 일반적으로. 이게 찬자는 여자 이름을 안 쓰는 이름인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진수성찬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썼다는 겁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녀라고 하는 김동인의 감자의 116페이지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김동인의 감자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복녀예요. 그러면 복녀니까 복이 많은 여자죠. 복녀니까 복이 많은 여자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인공 복녀는 복도 지질도 없는 여자지. 그렇지 않나요? 뭐 복녀라는 걸 국문학을 안 하셨어도 대충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복녀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여기서 뭐 문학 시간 아니니까. 하여튼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중국인에 의해서 죽어요. 복녀가.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에펠레이션은 그 이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름과 반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의 116쪽은 highly recommended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추천이란 뜻이에요. 추천. 높이 추천된다. 추천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highly recommended.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must see라고 나왔죠. 이건 뭐예요? 보아야만 한다. 보아야만 한다. must see. 이해가시죠? must se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야만 하는 거. 우리가 추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봐야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요. 어디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렸다 하면 여행을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장소를 이야기를 해줘 만약에. 그러면 봐야 된다는 거야? 안 봐야 된다는 거야? 네? 봐야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ust see라고 쓰는 거예요. must see. 여러분이 아마 뭐 highly recommended는 알 수 있지만 요 must see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추천이라는 뜻이고요. 자, 117쪽에 보세요. 스케어 크라우.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스케어라는 말은 쫓다에 쫓다. 쫓다. 그 다음에 크라우는 까마귀라는 뜻이 까마귀. 이건 발음교를 우리말 헷갈리시면 크라우라고 써요. 크라우. 발음교 크라우라고. 크로우가 아니에요. 까마귀를 쫓는 거. 허수아비죠. 이해가요? 우리가 그 농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허수아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새들이 사람인 것처럼 알고 이제 곡식을 안쪄안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스케어 크라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쫓는다는 것이 허수아비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60, 70년대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까마귀보다는 막 이렇게 뭐 전기 충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참새 허수아비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허수아비고 너는 노란 참새. 이게 뭐냐면 A는 B잖아요. 맞죠? 나는 허수아비. 그렇게 써보세요. 나는 허수아비, 너는 참새잖아요. 자, 그러니까 A는 B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은유법. 수사법적으로 은유법이 A는 B. 무슨 법? 은유법이라고 한다. A는 B. 이해가시죠?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요. 은유법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룰 오브 썸이 117쪽에 나오는데 오늘 단어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부분은. 룰 오브 썸은 엄지의 법칙이란 뜻이에요. 썸이 엄지거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B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묵음이에요. 묵음. 발음이 안 돼요. 이건 TH는 혀를 내밀고 메롱이죠. 썸, 엄지, 엄지의 법.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부산 해운대 넘겨보세요. 부산 해운대에 이제 매년 막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많이 못 갔지만 뭐 정말 한참 막 사람 많을 때 몇백만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 수가 몇 백만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엄지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있는 곳에 이렇게 딱 치켜 올려요. 그래서 엄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많다 딱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기자들이 올해 해운대를 찾은 사람이 300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300만 명인지 250만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추측을 해서 그걸 세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룰 오브 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눈대중이라고 썼어요. 눈대중. 눈대중으로 맞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어 48에 케이블카라고 나오잖아요. 남산에 가면 또 케이블카도 있고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밧줄차예요. 밧줄차. 케이블이 밧줄이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 삭도라고 하는데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삭도 이렇게 썼잖아요. 요 삭자가 무슨 삭자냐면 밧줄 삭자예요. 밧줄 삭자. 그 다음에 도는 길도자죠. 밧줄로 가는 길. 이해가십니까? 이걸 뭐 밧줄차니까 삭차 이렇게 안 씁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 없어요. 중국어에서. 한자에 삭도. 여러분이 아마 케이블카는 아셔도 삭도라는 말을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 삭도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doing against one's will, 이게 억지춘향이라는 뜻이에요. 억지춘향. 우리 억지춘향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자신의 의지에 대항해서,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항해서. 대항해서. 이게 against입니다. 이거의 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의지에 대항해서 하는 게 억지춘향인데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어떤 일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는 말인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못해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억지춘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119쪽을 보시면 he 또는 she did that work. 여기서는 119페이지에 대시 work를 꾸며줍니다. 대시 work를. 그 일이죠. 그 일. 그 일을 했다. 그런데 against his will. 그의 의지. 자, 이때 will은요 써보세요. 의지라고 써요. 의지. 여러분 will은 뭐뭐일 것이다로만 많이 알고 계시죠? 좀 써볼까요? 나온 김에 1번. 2번이 의지예요. 세 번째 will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몇 가지 말고. 유언이란 뜻이에요. 유언.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will이 유언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이 유언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이건 써보세요. He died. 그는 죽었다. Without living his will. 자, 여러분 이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죽었는데 그의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써놓으세요. He died without living his will. 이러면 그는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 이거 잘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He died. 그는 죽었다. Without living his will. 유언을 이걸 의지를 남겨놓지 않고 죽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지를 남겨놓지 않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유언을 남겨놓지 않고 죽었다. 유언을 안 남기고 죽었다. 이럴 때 he died without living his wil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쪽에 지금 단어 50번 보고 있어요.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119쪽 단어 50. 자, 볼게요. heart attack. 이게 심장마비인데 심장을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heart attack은. heart가 심장이고 attack이 공격이거든요. 심장 공격이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자, 심장마비 heart attack인데 심장 공격. 또 다른 말로 cardiac arrest 나왔죠. 여러분 cardiac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로 심장의라는 뜻입니다. cardiac이. 심장의.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포커 하잖아요. 카드란 말 들어보셨어요? 카드 노래한다. 카드가 이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트가 있어서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란 말 자체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rdiac arrest, 심장 체포. 또 heart failure, 심장의 실패. 심장을 공격을 해서 체포를 하면 심장이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다? 심장마비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cardiac, 심장의. cardiac, 심장의. 자,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 단어 51. 119쪽 보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앙코르와트를 캄보디아에 가면 안 가보실 수가 없거든요. 앙코르와트. 근데 앙코르와트의 뜻이 뭐냐면 잘 몰라요. 이게 사원의 도시란 뜻이에요. 사원의 도시. 이게 사원이란 건 뭐냐면 절이에요. 절. 그래서 앙코르는 산스크리트. 여러분 산스크리트는 거기서 써놓으세요.
고대 인도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쓰세요. 이 공부는 필기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고대 인도어를 뭐라고 한다고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도읍을 의미하고요. 도읍이 뭔지 모르겠다. 수도. 그 다음에 와트는 크메르어로 사원이에요. 이 크메르어는 이제 고대 그 캄보디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 앙코르와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캄보디아 서북부에 있는 12세기 초에 돌로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여러분 그 앙코르와트 가면 정말 돌로, 저도 2009년도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가봤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이 앙코르와트가.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옆에 그 캄보디아가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 느낌이. 그래서 그 1860년 초에 넘겨보세요. 이 프랑스의 박물학자인 앙리 무어가 원래는 이제 이걸 발견하려고 간 게 아니라 진기한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인들과 함께 밀림으로 갔는데 어떤 지점에 이르니까 안내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는가 했더니 수백 년 동안 텅 빈 도시가 나타나고 그곳에는 주술에 걸린 유령들이 존재한다고 이제 이 앙리 무어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앙리 무어가 안내인들 잘 설득해서 갔는데 정말 이 거대한 강정의 그 넋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따옴표를 써놨죠. 하늘의 청색, 정글의 초록색, 건축물의 우아한 곡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그리스와 로마가 남긴 그 어떤 유적보다도 위대하다.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정말 여러분이 그 뭐죠? 동아시아, 특히 아시아에 있는 뭡니까? 그게 뭐 유럽만큼 못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그 앙코르와트니까 가보시면 좋겠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이제 레인 게이지,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레인 게이지가 뭐냐면 치국이에요, 치국이. 레인 게이지. 그러니까 비고 이 게이지가 측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비를 측정하는. 그래서 비 측정기인데 치국이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량기잖아요. 조선시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 라는 설이 있는데 이 최근에는 이게 문종이 또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장영실이 만들었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 설도 있습니다. 누가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놀라운 발명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치구기가 일종의 분유통이에요. 분유통. 치구기가 별게 아니고 분유통 있죠. 근데 왜 이게 여기다 표시를 깨놓은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세종대왕의 이전에는 비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신의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하늘 노에서 그런 거다. 그래서 비를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그러한 생각의 틀, 패러다임, 영어로 써보세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생각의 틀이라고 나왔죠. 이때는 지가 묵음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틀을 깬 사람이 장영실이에요. 그래서 동에다 금을 그어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고 이 장영실은 신화적인 사고를 과학적인 사고로 바꾼 인물이다. 이해가시죠? 그런 사람이 장영실이다. 자, 121쪽에 또 리닝 타워러 피사. 이게 피사의 사탑인데 피사의 사탑. 그러니까 사탑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울어진 탑이란 뜻이에요. 기울어진 탑. 피사의 사탑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실제로 피사의 사탑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울었어요. 거의 막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여기 사람 이렇게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기울었는데 미인이 기울다거든요. 그래서 이 피사에 있는 중세 건축물이고 기단이 가라앉아서 한 5.2m 기울어졌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다가 이제 기초부가 무른 땅으로 기울어지게 된 걸 발견했는데 이미 3층까지 완공됐을 때예요. 그리고 갈릴레이가 자유낙하운동 실험도 했고요. 현대 기술로 똑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바로 세우면 누가 이 피사의 사탑을 보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이고요. 이 관광 수입만 7천억 원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로 참 많이 못 가서 그렇지만 이 피사의 사탑 하나 가지고 7천억을 벌어요. 7천억.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이제 피사의 사탑입니다. 122쪽에 이제 보시면 치팅이라고 나왔어요. 치팅. 122쪽을 펴보세요.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를 우리가 이제 치팅이라고 하는데 원래 치트라는 말 자체가 속이다는 뜻이에요. 속이다. 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닝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잘못된 표현. 컨닝은 교활한이라는 형용사.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컨닝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컨닝하지 마 이렇게.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팅인데 교활한 부정행위의 도가 있다 제가 써놨죠. 지다. 알지자. 여기서는 알지자가 아니라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 한자에서 이렇게 쓰면 이거 써보세요. 이게 알지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가로 알자 이렇게 있죠. 이때는 지혜 지자입니다. 이 달라요. 요거는 지혜 지자 써놓으세요. 이건 알지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부정행위 도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죠. 감독관이 어디 있는지. 두 번째 용이죠. 용기. 어떠한 상황에서도 컨닝해야겠다는 용기. 셋째가 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을 신자를 보면 사람 인자하고 말씀 원자잖아요.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죠. 그래서 보여주는 사람의 시험지 정답을 무조건 믿어야 돼. 넷째가 얘죠. 보여주는 사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내가 쓴 거 이렇게 쓰고 나서 상대방 거하고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더 잘 나와요. 더 낮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데라라는 게 122쪽에 보면 나오는데 이 칼데라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써놨죠. 화산의 원형 침몰지형이에요. 원형 침몰지형. 이게 이제 칼데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두산 이렇게 산 한번 그려보세요. 산.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깎아요. 산에서 여기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럼 여기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산이. 이게 그려보세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이렇게 그림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물이 고이면 여기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게 바로 칼데라예요. 이게 칼데라. 제가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써놨지만 칼을 대라. 칼을 대라. 칼을 대서 깎아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화산의 원형 침몰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3쪽에 보시면 첫째 줄에 칼데라는 가마솥을 의미한 라틴어 칼데리아에서 나온 스페인어고요. 화산이 분출하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이게 지표로 나오면서 공간이 비어. 그 빈 공간으로 상층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이 몇 킬로에서 몇십 킬로의 분화구가 형성됐다. 칼데라를 외우는 방법 뭐라고요? 칼을 대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컴프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컴프는 제가 써놨죠. 컴펜세이션. 123쪽 보고 있어요. 컴펜세이션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컴펜세이션. 강세 여기 오는데 보상.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보세요. 컴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그러니까 보상하는 날이니까 월차 휴가.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거 있잖아요. 월차. 그걸 이야기하는데 a day's leave. 자, 여기 보세요. 이때 leave는 떠나다는 뜻이 아니고 써놓으세요. 휴가라는 뜻이 휴가. 명사로. 하루의 휴가. of absence. 부재 휴가. per month. 매달.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달 하루의 부재 휴가. 월차 휴가죠. 자, 그 다음에 리포하고 리포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포를 이렇게 대문자로 리포를 쓰면 뭐냐면 200에 이태백 할 때 200. 리포. 근데 리포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이게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그리고 3대 영양소가 뭔지 아시죠? 단백질, 그다음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리포예요. 단백질은 뭐죠? 무슨 샴푸? 프로틴 샴푸.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칼보하이드레이트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인데 칼보가 탄소고요. 탄소 C. 하이드레이트 이게 이제 수소거든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 칼보하이드레이트. 단백질 프로틴, 지방 리포. 이해하시면 됩니다. 124쪽.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포와 리포가 둘째 줄에 같은 철자라도 대문자로 시작하느냐 소문자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 리포는 뭐다? 200이 이태백 할 때 200이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리포는 단백질이다. 아니 단백질 아닌 지방이다. 지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24쪽입니다. 교재 124쪽에 단어 58에 미케니컬 펜슬이라고 나왔죠. 미케니컬. 이건 강세가 미케니컬이에요. 여기다 강세 찍어보세요. 펜서 연필이죠. 그러니까 미케니컬 펜슬이 우리가 샤프 연필 이게 콩글리시예요. 기계적인 연필이에요. 직역을 하면. 기계적인 연필이 샤프 연필인데
샤프가 날카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샤프 연필은 콩글리시에 영어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샤프심을 넣어가지고 쓰는 펜 아닙니까? 참 연필 혁명이죠. 옛날에 계속 이렇게 뭡니까? 그 연필 깎기로 이렇게 막 깎든가 아니면 면도기로 깎든가 이러다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자, 124쪽에 단어 59번에 플립드 클래스인데 이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이 플립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립이라는 말이 확 젖히다는 뜻이거든요. 핸드폰 할 때. 그래서 거꾸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은 이제 교사가 미리 이제 찍어 놓은 그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팀을 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수업이. 그러니까 거꾸로 수업이 교사가 전혀 뭔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수업을 해.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촉진자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125쪽을 보시면 셋째 줄에 퍼실러테이터. 자, 이 강세를 찍을게요. 퍼실러테이터입니다. 그래서 촉진자라는 뜻이에요. 잘 모르는 것만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뜻이죠. 퍼실러테이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꾸로 수업의 장점은 뭐냐? 학생들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사는 뭐다? 촉진자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입식 수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입식 수업 X라고 써놓으세요. 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연식 그 수업이라고 하죠. 주입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연식 수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이트 스마일 125쪽.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밝은 미소죠. 환한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인데 이 브라이트 스마일은 이제 밝은 똑똑한이에요. 근데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2009년에 갔으니까 뭐 13년 전이네 벌써. 근데 그 캄보디아에 갔는데 수상가고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정말 막사에 가깝더라고요.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상가고를 제가 탄 배가 도는데 딸아이를 이제 무등 태운 사람이 이제 위통을 벗고 남자가 저희가 탄 배를 보고 막 환하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과연 나는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난 마음을 비워놓고 내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해맑고 환한 미소가 나올까 생각을 했어요. 행복은 정말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한국에서 어때요? 24평에 살면 32평 가고 싶고 32평에 살면 38평 가고 싶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는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아야 생각했지만 공항에 딱 내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썼는데 그러니까 정말 환한 미소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이제 환하게 보이지만 어두운 냉소 126쪽에 나오는 냉소라는 건 찰냉자에다가요 웃을 소자 이거 한자로 써보세요. 냉소 차가운 웃음이죠. 어둡다. 자, 크로스로드가 사거리인데요. 이게 크로스로드인데 이게 교차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마 뭐 상표 중에 까르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푸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 썼죠. 사거리의 프랑스예요. 프랑스. 까르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대형 할인 매장이고 1996년에 이제 까르푸를 설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감소해서 이랜드 그룹에 매각됐대요. 중국에서는 이제 까르푸를 중국어로 저기 나오죠. 가락복, 짜르부. 그러니까 까르푸하고 비슷하죠. 가락복인데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짜르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웻 파이어 우드가 희나리. 여러분 그 구창모의 노래 중에 희나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젖은 장작이라는 젖은. 희나리는 아는데 희나리 뜻은 잘 몰라요. 젖은 장작이라는 뜻인데 송골매 리더의 이제 구창모의 노래 중에 희나리가 있죠. 마르지 않은 장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은 장작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장작은 불에 안 타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희나리 같으면 안 되겠죠.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처럼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단어 63에 보면 culture and civilization이라고 나왔는데 culture라는 것은 문화고요. civilization은 문명입니다. 아시겠죠? culture는 뭐라고요? 문화. civilization 문명. 근데 이 culture는 원래 여기 세 번째로 써놨죠. cultivate에서 나온 거예요.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여기다는 안 써놨는데 한번 써볼까요? cultivated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서. 이거는 경작된이거든요. 경작된. 마음이 경작됐다. 자, 마음이 경작됐다는 것은 마음의 밭이 경작됐다. 마음의 밭이 경작됐다. 자, 마음의 밭이 경작된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죠? 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cultivated가요. 교양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써놓으세요. cultivated는 교양 있는입니다. 그래서 이 civilization은 문명이고요. culture, 문화가 이제 그러니까 문화는 수평적인 거죠. 문명은 수직적이고. 그러니까 부시맨족에게도 부시맨 아시죠? 코카콜라병 하나 가지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부시맨들도 문화죠, 문화. 근데 부시맨의 이런 그 문화를 문명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문명은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가 문명이에요. 부시맨이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트랜스퍼. 이건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요. 정말 많이 나오죠. 3호선 이런 거 타면 You can transfer to orange number 3 line. 되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하철 타면 환승이라는 편말을 보는데 그 밑에 이제 트랜스퍼가 있어요. 갈아탄다는 뜻이죠. 근데 이 트랜스퍼는 갈아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편입. 대학교 이제 편입하는 거, 전출, 딴 곳으로 가는 거, 전이는 그 암세포가 전이됐다. 암세포 전이 이렇게 써주세요.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이 트랜스퍼라고도 합니다. 딴 데로 옮겨지는 거죠. 자, 거기 그 뭡니까 130조까지만 1교시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쉬어가는 코너 로스구이. 로스구이가 재밌죠. 왜 재밌냐면 로스트라는 말이 굽다는 뜻인데 여기다가 구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로스트구이 애를 모르겠다 T자 빼고 로스구이라고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오리 로스 하면 아 굽는구나 하고 들어가죠. 또 재미있는 호프집 보세요. 잔비어스가 있어요. 잔비어스. 근데 이게 재밌죠. 비어스잖아. 비어스. 잔이 비었다는 뜻이지만 비어가 되잖아. 그렇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벌티고가 뭐냐? 현기증이에요. 현기증이 나면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현기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고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화장, 우리 메이크업 화장을 아시죠? 그다음에 분장, 작품을 연기하기 위해서 맞게 화장하는 거. 셋째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도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죠? 메이크업 스토리 하면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0쪽 보세요. 넷째가 보충하자는 뜻이에요.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뭐예요? 메이크업입니다. 자, 지명에서 유래한 샴페인과 햄버거인데 여러분 샴페인이 제가 좀 밑에 써놨죠. 철자가 이렇게 써요. CHAMPHN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G가 발음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묵은 표시해 주세요. 샴페인인데 이 샴페인은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진 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샴페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햄버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막 먹잖아요. 독일의 함부르크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햄버거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샴페인이나 햄버거는 음식의 이제 이름이 지명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 서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sorrow라고 하죠. 서러워라고 하거든요.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서러워로 외우라는 거. 비슷하잖아요. 우리말 서러워, 영어 슬픔 같은 말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서로와 유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말과 비슷한 단어 제가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숫 이야기했잖아요. 숫검댕이. 이 숫이라는 게 영어에서도 숫이에요. 우리말도 숫이고 참 이게 우연한 일치죠. 실제로 어원이 같다라기보다는 우연한 일치에서 요 숫과 요 숫이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좋죠. 그러니까 이런 그 두 단어가 서로 같은 그 어원을 가지기보다는 우연히 이 두 단어의 그 발음이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까 슬프면 서러워요. 서러우라고 하고요. 자, 이 서러우는 그 같은 말이 뭐냐? 서러우와 같은 말 한번 써보세요. 같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슬픈 영어로 뭐죠? sad죠, sad. sad. 여기에다가 ness를 붙여요. sadness. 요게 슬픔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슬픔이라고 합니다. 슬픔. 슬픔,
sadness. sorrow, sadness 다 같은 말이다. sad란 형용사의 NESS.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슬픈 영화 하면 영어로 뭐겠어요? 슬픈 영화. sad movie. 써보세요. 이러면 슬픈 영화가 돼요. sad movie. 슬픈 영화. 슬픈 영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그 단어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1교시에 115쪽 다시 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팔레올리스 게이지 한 42번부터 시작해서 130쪽에 있는 쉬어가는 코너의 서로워까지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공부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repetition. repetition makes perfect. 그러니까 반복하면 완벽해진다. repetition makes perfect. 이런 말이 있습니다.